제가 방금 겁나 꿍시렁거렸는데 왜 그러냐면 니네 솔직히 특히 내 수강생들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이 내신 때 내수업 안 들어와요. 왜냐면 국어 혼자 하면 돼. 진짜. 난 그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내신 끝나면 내수업 들어와. 그만큼 머리 쓰고 공부할 일이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 2학년 때 너무 갭이 확 벌어졌다가 고3 돼서 내신 EBS 이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평생 2점짜리만 풀다가 갑자기 4점짜리도 아니야. 22번, 29번, 30번 킬러 문제 내가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야, 너무 힘듭니다. 자, 이거는요. 서울대 경제학과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커리큘럼인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경제 원론 1, 2예요. 그리고 2학년 때 경제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경제에서 필요한 미적분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여기 나와 있는 경제 통계학도 하겠지.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이나 국제경제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수식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이건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 2학기 커리큘럼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지방거점 국립대로 내려오면 보통 3, 4학년 때 배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지금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지방거점국립대 석사 때 다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몰라. 나 석사 안 해봤으니까. 그냥 겉핥기는 그랬어. 그래서 상당히 빡센데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고 전 보여요. 그러니까 전공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 개빡센 게 얘네는 야, 씨, 홈페이지, 야, 한국이야, 여기? 뭐야, 하버드야, 뭐야. 왜 다 영어로 써놨어? 아, 모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자, 봅시다. 가정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가계부를 쓴다는 거야. 그 가계부가 뭐냐면 국제 수지표요. 수지라는 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야. 아, 또 드립 칠려다가 분위기 안 좋죠, 여러분? 닥치고 할게요, 수업.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한 달 단위로 용돈 기입장에 기입할 수도 있겠으나 국제 수지표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누가 결정해준다? IMF가 결정해준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국제 수지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금융계정이요. 그리고 이 지문은 금융계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저 따라와 볼게요. 결국 이 지문은요, 환율 변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세팅 지문으로 보이고 이게 아마 수능에 출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4학년도 EBS에 출제됐었던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것 같다. 왜 환율의 변동이 오냐? 국제 간에 자본 이동이 생길 때 환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또는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고. 이해됐어? 그래서 무조건 국제 거래가 있으면 환율 변동이 요인이 돼. 그리고 이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파생되는 경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한 사전 세팅으로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메꿔가면서 지문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원에 출제할 때도 메꿔서 출제를 할 건데 이런 거야. 경상수지는 이미 이거는 진짜 10년도 지난 기존 기출에서 배웠던 거니까 설명 자세히 안 할게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을 뭐 10억 달러치 팔았고 아이폰을 우리가 5억 달러치 수입했으면 우리나라는 5억 이득 본 거잖아. 이해됐어? 이게 바로 경상수지야. 경상수지는 수출 수입액 차이야. 두 번째, 그러면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 뭐 있겠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게 자본수지야. 이해됐니? 자, 그럼 봐라. 우리나라에 계속 돈이 쌓일 수도 있겠죠. 달러가. 그런데 여러분, 돈 쌓아놓으면 뭐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는 계속 하락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투자를 해야죠. 이해됐어? 자, 그럼 봐. 투자를 했을 때요. 국내에서 국외 방향으로 돈이 나가는 투자면 자산이 되겠죠. 맞잖아. 내가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을 1억을 샀어. 그럼 나한테는 자산 1억이 생긴 거잖아. 맞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빚증서를 산 거죠. 다시 내가 미국채를 1억을 샀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나한테 미국채 1억은 자산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죠. 반대로 대한민국 국채를 미국에서 1억치를 샀다고 치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 1억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금융계정은 투자 방향에 따라서 자산 부채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국내에서 국외 방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투자가 되면 자산, 국외에서 국내 방향으로 돈이 들어오면 부채야. 그래서 1달러 마지막 줄에 공식을 정해요. 첫 번째, 이거는 무역을 통한 이득이죠. 이거는 자본의 입출의 결과 이득이죠. 그래서 경상수지에서 100억, 자본수지에서 100억, 200억이 우리나라 돈이 들어왔지. 그럼 이 돈 묵혀놔봐야 가치 없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뭐 하겠어? 그 돈 200억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어디로? 해외로. 이해됐니? 자, 그럼 내가 해외 투자를 했으면 그건 뭐야? 자산이라고. 됐어? 그러면 나는 경상수지로 100억을 벌었고 자본수지로 100억을 벌었으면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야? 200억이죠. 200억은 금융계정상 순자산이고. 그래서 둘을 빼줬더니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1달러 마지막 줄 이해됐습니까? 1달러 설명한다. 갑자기 씨발 서울대 경제학과가 돼버렸네. 자, 국제수지표는 IMF가 정해주는데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우리 이미 기존 평가원에서 배웠었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자본수지는요, 자본 이전이라고요. 금융계정이 있는데 금융계정을 분류해볼게. 잘 들어. 거주자가, 즉
국내에 있는 사람이 국외로 뭐 했어? 투자했으면 우리한테는 자산이야. 반대로 국외의 사람이 국내로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 국채를 1억치 샀으면 우리나라 국채 1억 갚아야 되는 거야. 부채로 기록이 된다고요. 됐어? 그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한 순자산 증가액이 있을 것이고 부채 증가 마이너스한 순부채 증감액이 당연히 기록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계산하면 순자산이 될 거 아니야. 됐어? 자산의 변화량 순자산, 부채의 변화량 순부채. 됐니? 됐어? 순자산 마이너스 순부채 결국에는 우리의 순자산이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1 더하기 2가 왜 3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0 된다는 건 1 더하기 2가 3 된다는 얘기잖아. 왜 얘를 더하면 얘가 되냐고. 간단하죠. 자, 얘는 물건 팔아서 들어온 이득이야. 얘는 우리나라 뭐 어떤 이유로든 자본이 들어와 생긴 이득이야. 우리나라에 돈이 200억 들어왔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억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죠. 해외에 투자한 200억은 순자산이지. 따라서 들어온 것 200억, 나간 것 200억, 0이 돼야 된다. 야. 깔끔하죠? 물론 오차는 있겠지. 바로바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차와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0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1단락 이해 다 됐죠? 그래서 1단락은 이 녹색 설명을 한 건데 제가 녹색으로 처리해주는 이유는 왜 그래? 니는 이미 경상수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한 수식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경식이라고 털어낸 거야. 자, 그래서 1단락에서는요. 국제수지표 3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수식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금융계정인가 봐. 그래서 금융계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자, 결국에는 국내가 국외로 투자하면 순자산, 국외가 국내로 들어오면 부채. 결국에는 국내 돈이냐 국외 돈이냐의 기준 분류가 필요한 거고 그건 거주성과 소유권으로 볼 것인데 거주성의 기준은 기간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이하면 국적, 1년 이상이면 거주지야. 됐습니까? 두 번째, 법인 소재 국가의 법인격이 그 국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니까 법인 소재 국가가 역시 국내냐 국외냐를 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2단락 내용 꼴랑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 국내냐 국외냐를 분류해야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성이 중요한데 거주성은 뭐야? 1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격의 거주성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해당 국가로 보겠다는 거야. 동시에 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무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이득은 누가 보니? 내가 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나와 관련 짓는 형태로 보겠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자, 내가 한국인이 베이노가 미국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한국을 거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걸 싱가포르로 보내버리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계정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내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3단락 가볼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외환 변화가 생기죠. 외환 규모의 변화가. 예를 들면 내가 달러를 외국에다 많이 써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물건을 사오느라 수입액이 지출이 많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규모가 늘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국제 거래는 외환으로 한단 말이야. 즉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즉 달러 보유액이 뭐야? 지급 능력이죠. 대한민국 국채도 달러로 갚아야 되는 거야. 빚도 달러로 갚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수익도 달러로 줘야 되는 거야. 즉 달러 보유액이 외환 규모가 지급 능력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자, 그러면 국제 수지표는요. 1년 동안의 거래고요. 연말 시점에서 보는 게 국내 거주자가 해외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비거주자의 지불에 드는 대외 금융부채 및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래.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한 단어 잡아. 뭐라고? 국제투자대조표에 대한 설명이야. 됐어? 그래서 3단락 주제 국제투자대조표야. 됐습니까? 순, 대외,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이 늘면 늘수록 내 자산이 많은 거니까 지급 능력이 올라간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했다. 지급력 개선됐다. 끝. 됐죠? 앞쪽 내용 처리 안 돼서 풀어야 되면 나중에 하면 돼. 자, 또 봐. 당연히 매매 차익 등의 거래 관계에 따라서 국제 간 자금 이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얘는 세분화시킬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시킨다가 없잖아. 자, 근데 어쨌든 봐. 지금 봐. 글의 주제는 뭐야? 국제수지표예요. 1단락 주제. 3단락 주제는 뭐야? 국제투자대조표야. 그러면 비교대조했겠죠. 자, 그러면 얘는 특정 토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데
기준 통화 이해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환율은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평가 변동이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요인은 뭐라고요? 비거래 요인과 다른데, 잘 들어. 비거래 요인에 의한 것은 환율 이해의 것, 또 환율에 의한 변동, 두 가지를 대조해 보겠다고 내용 정리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달락 얘기는 간단히 설명할게. 이건 미분이냐 적분이냐 이 얘기야. 여러분 봐. 자, 적분은요, 특정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저량 통계는 뭐냐? 자, 1분 동안 5리터, 10분이면 50리터 누적시켰죠. 적분이라고요. 반면에 분당 5리터는 미분이야. 구간을 쪼갠. 자, 무슨 얘기인지 그래프 그리면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은 다 이해할 거고, 선생님 저 예체능이에요. 수학 수업 들어라. 잘 봐라 여러분. 자, 여기 x값은 시간 t라고 하고요. y값은 저장량이라고 할게. 그럼 봐. 지금 내가 1분 지났고 2분 지났고 3분 지났고 4분 지났고 5분 지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당 몇 리터라고 지금? 10리터래. 그럼 봐. 이게 10리터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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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게? 50리터야. 이랬니? 이걸 수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지. 자, 여기서 저량 통계는 뭐야? 1년간의 통계야. 연말 시점에서 거래하는 거야. 연말 시점에서 하는 게 저량 통계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연말 시점이 저량 통계야. 연말 시점이 저량 통계라고. 1년 단위가 저량 통계야. 여기는 거래 시점이 유량 통계야. 흐를 유자. 이해됐어? 즉, 거래 시점이니까 얘는 미분값, 얘는 연말 시점 다 더하니까 얘는 적분값이라고. 알겠어? 따라서 미적분 모르면 경장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미적분 빠졌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문과에 미적분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저량 통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통계값이야. 총합이야. 됐죠? 자, 미분이 뭐니? 순간 변화율이야. 됐어? 거래 시점에서의 변화율이야. 거래 시점에서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뭐야? 저량 통계와 유량 통계 구분은, 저량 통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적분값이고, 유량 통계는 뭐라고? 거래 시점에서의 미분값이야. 왜? 여러분, 미분의 정의가 뭡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잖아. 이해됐어? 즉, 그래서 1분 동안의 값으로 평균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 얘 극한값 보내면 그게 미분값이잖아. 그 저량 통계와 유량 통계의 개념은 미분이냐 적분이냐야.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상경계열 가면 무조건 미적분을 해서 배워야 돼, 써야 돼. 그래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서 미적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으나 미적분 아니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더 깔끔하게 설명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시점에서의 값이 유량 통계, 연말 시점에서의 값이 저량 통계. 그 차이는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량은 뭐라고? 총 전체 값이야. 연말까지 누적된 전체 값이 저량 통계인 거야. 자, 유량 통계는 뭐라고요? 특정 시점이야. 또는 특정 구간이야. 거래 시점에서의 특정 구간에서의 값이 유량 통계야. 됐습니까? 질문. 자, 마지막에 이제 5단락. 또 이거 못 끝내고 끝나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실적들이 부진하게 되면은 외환이 떨어지고 순자산이 떨어지니까 지급력이 저하되죠. 지급력이 저하됐으니까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겠죠.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자금 유출이 되겠죠. 자금 유출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겠죠. 원화로 투자됐던 것을 매각하고 달러를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원화 매각,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문은 뭐야? 환율 상승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값들을 들고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되셨습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다 빼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는 잡히셨을 겁니다. 자, 제가 말하면서 이제 배속 기능을 이용해서 쓸 거예요. 자, 1단락 주제는 국제수지표. 이 국제수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인데 얘를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국제수지표라는 것은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마이너스 금융계정. 그래서 국제수지가 보통 0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 1단락 내용에서요. 자, 그 다음에 2단락 내용은 거주성에 따라서 소유권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랬었죠. 소유권 변화가 있으면 얘는 국제거래라고 본다. 두 번째, 거주성이 1년을 기준으로 국내냐 국외냐를 결정하겠다. 자, 3단락 보실게요. 자,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외환 규모 변동이 생기고 그에 따른 대외 지급 능력 변동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달러 국제수지표와
3달러 국제 투자 대조표요. 정리하시면 얘는 1년간 보는 것이고요. 1년 동안 보는 것이고요. 얘는 연말의 시점에 본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요. 일단 첫 번째, 대외 금융 자산이 있고 마이너스 대외 금융 부채가 있고. 그럼 봐봐.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당연히 얘는 순익 같은 거죠. 순대외 금융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순대외 금융 자산이 많으면 한 나라의 부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본 이동의 결과 외환 규모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대외에 우리가 보통 기축동을 달러로 지급하잖아요. 대외 지급 능력도 바뀌는데 순대외 금융 자산이 늘면 당연히 우리의 자산이 늘었으니까 대외 지급 능력도 늘어나는 인과관계에 있다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3년과 이제 24년을 비교하는 보기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그 보기 내용 띄워놓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띄워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을 띄워놓고 지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내용 정리해보면 23년과 24년을 비교하고 있죠. 자, 23년과 24년이요. 자, 23년에서 A국은 미국이야. 왜냐면 달러를 쓰거든요. 자, 미국의 첫 번째 경상수지 플러스 100억이었고요. A국이니까 달러니까 달러는 굳이 안 쓸게요. 두 번째, 원래는 우리 여기 있는 자본수지 계산에는 자본수지 얘기는 없어요. 그럼 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라로 유입된 돈은 뭐냐면 이제 미국 주식을 산 거죠. 외국에서 금융 계정 부채로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고 B국에서 A국으로요. 그렇게 B국의 돈이 A국으로 50억 달러 환전돼서 들어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A국에 들어온 돈은 1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나라는요 150억이 현금으로 있는 상태니까 금융 계정 자산 사이드에서 해외 주식, 시국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0억이 또 쓰였겠어요.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지금 경상수지로 들어온 돈 100억에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들어온 돈 150억을 외국으로 150억 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지금 A국의 주식이 2배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금융계정 부채로 들어왔던 이 주식 매입된 이 50억 달러가 2배 됐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A국에서 150억 달러를 C국, 여기서 일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23년 기준 1달러 100엔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5조 엔을 일본에 투자하게 됐겠죠. 자, 문제는요. C국의 주가가 24년에 2분의 2 됐다는 겁니다. 그럼 1.5조 엔은 7,500억 엔이 됐겠죠. 자, 문제는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은 23년 기준 1달러 100엔에서 달러의 가치가 C국 대비 2배가 늘었으니 24년 기준으로 환율은 1달러 200엔, 즉 100엔 기준으로는 0.5달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2분의 1, 그런데 환율까지 2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750억엔을 23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75억 달러가 되겠지만 이거 환율을 맞아서 24년이 됐을 때는 37.5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보기 2번 문제 정답은 5번 선지. 75억 달러가 아니라 37.5억 달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5번 선지 보시면 75억 달러가 아니라 37.5억 달러로 바뀌어야 되겠죠. 정답 5번이고요. 자, 1번도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1달러 끝부분의 주제 국제수지표상의 계산을 제가 빠르게 적어왔습니다.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 마이너스 금융계정의 순자산이 0이 나온다. 자, 이항을 하면 얘만 이항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 1번 선지는 바로 이 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요. 자, 경상수지가 플러스라고 해도 이 자본수지도 하나의 변수잖아요.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더 크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금융계정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평균 따라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얘가 플러스를 하더라도 자본수지에 따라서 금융계정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1달러 핵심을 이해했으면 1번 선지 괜찮고요. 2달러는 2번 선지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냐 또는 법인격으로 어디서 받았느냐 2달러 주제죠. 그럼 3달러 주제인데 얘는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3달러 주제를 비교한 거거든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발치도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3달러 주제는 국제투자 대조표와 보이시는 국제수지표를 비교하고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국제수지표는 1년 동안 답 나왔네요. 그러면 국제수지표는 뭐라고요? 1년 동안 연말이 아니라.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발췌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제구조를 잡았더니 좁히고 얼마 안 되는 정보량에서 진짜 지금도 거의 뭐 10단어도 확인하지 않고 정답이 바로 나오듯이 주제구조로 좁히고 이렇게 정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느낌. 막 어디에 있지 이런 찾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정리해놨던 정보들 사이에 특히 이렇게 비교대주는 포인트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국제수지표 1년 동안 연말 시점에 하는 것은 3달러 주제인 국제투자 대조표. 그러면 국제수지표와 3달러 주제인 국제투자 대조표를 섞은 정보 국제수지표는 1년. 정답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보이셨죠?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2번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을 통해서 37.5억 달러였다는 거.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들이고 이번은 되게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 4번이 좀 저는 되게 문제를 잘 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글의 주제인 국제수지표를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준다는 측면 이건 필수적이고 제 풀버전 꼭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국제수지표는 1. 경상수지 2.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답은 셋 중에 하나겠죠. 비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가격이냐 기타냐 환율 변동이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 바로 보였겠죠. 되셨죠?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부 내용이 아니에요. 주제 구조를 잡으면 정확히 보였던 거고 이제 5번 문제 이게 출제 오류예요. 왜 오류냐면 많은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 이게 아마 필수 조건이라고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하시잖아. 그러면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충분 조건이 필수 조건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내시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나라 해서 4번 선지로 특정을 해놓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해버리니 가도 정답 아니냐라는 학생들이 어떤 주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답 선지 설계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거 오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순대외 금융자산이 음이었어. 그러면 양의값을 가지려면 자 20 보세요. 얘가 지금 음이 나왔잖아. 얘가 지금 음값이 나왔어요. 자 다시 얘가 음의 값을 가졌다고. 그럼 양의값이 되려면 자본수지든 경상수지는 뭔가 하나 플러스가 돼주면서 얘도 같이 좌우변에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경상수지 플러스가 되면 가능하죠. 또는 자본수지가 플러스가 돼도 가능한 거죠. 결국 정리하면 뭐냐.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든 자 경우의 수 세 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1. 경우의 수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되든 2. 자본수지가 플러스가 되든 3.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둘 다 플러스가 되든 하면 우변에 있는 금융계정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 거야. 경상수지만 플러스 되든지 자본수지가 플러스 되든 둘 다 플러스 되든지. 그런데 자본수지가 플러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닌 거죠. 근데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 일부 경우만 가능해도 가능한 게 필요 조건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도 맞다고 봐버린 거야.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학생 잘못이 아니야. 출제자들이 이거는 필수 조건이라고 내셨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필수 조건을 착각하셨어요. 필요 조건과. 그래서 필수 조건이었다면 아니죠. 왜? 자본수지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금융계정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경상수지가 제로라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필수 조건이다가 틀린 거고 필요 조건이다는 맞는 거였습니다. 자, 나라도 왜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해서 양의값을 갖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변이 지금 둘 다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변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선지들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OX가 아니라 가를 이해했다면 나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보자면. 맞죠? 좌변의 모든 항이 플러스인데 좌변의 모든 면에서 플러스는 당연히 우변 플러스 돼야죠. 그 얘기인 겁니다. 자, 라도 볼까요? 한 나라의 국가에서 잘 들어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 이달락 주제인데 이달락에서 1년 이상 했느냐 거주했느냐 그럼 국내 거래로 본다고 했죠. 두 번째는 법인격을 어디서 받았느냐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있느냐 이 세 가지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항목이 보였어야 되는 거고 역시 주제구조 작업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락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1. 거주성 2. 소유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거주성은 1년 기준으로 보겠다. 두 번째 거주성 법인격으로 보겠다. 세 번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수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나라 4번 선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를 질문한 학생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준통화 기축통화죠. 일반적으로 달러를 쓰고요. 기축통화 자국통화만 고정되면 뭐합니까? 제3통화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내가 제3의 통화 국가에 투자했을 때는 제3통화 국가 환율 변동에 의해서 가치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이었던 겁니다. 자 마무리 다들 되셨을까요? 자 3번 보니까 3번도 약간 출제 오류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약간 출제 오류까지는 조금 무리예요. 왠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수능은요 이제 더 이상 아예 모든 정보를 처음 본다고 전자고 내는 게 아니라 EBS와 수능 기출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요. 지금 2번 문제가 3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도 여러분이 요즘 수능 설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뭐냐면 벌써 환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얘기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야. 우리가 당연히 국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이거는 지금 글의 주제인 국제거래가 아니에요. 국제수지표 얘는 언급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본이 국내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질문.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00%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요즘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기에도 나왔고 지문 주식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국제수지표를 주제로 다뤘다는 것 자체 플러스 이달락 내용을 이번 문제 내용을 미루어 보면 당연히 국내의 자본이 국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기본이거든. 자 그럼 반대로 국외의 자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게 글의 주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겁니다. 왜?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특히 환율 같은 변동이 없다면 어떤 요인의 영향만 받아요? 국내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국내 주식 우리나라 사람들도 투자하지만 누구도 투자한다? 외국인들도 투자한다. 그럼 국외 투자가 들어왔다? 이건 뭡니까? 국외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국외 투자니까. 그런데 주가 하락이 됐다? 부채가 하락이 됐으니까 우리의 부채가 줄었다. 바꿔 지급 능력이 개선이 된다. 그렇게 3번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년 전 5년 전 기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을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요즘은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내버린다고. 더군다나 주제가 뭐라고? 국제 간의 거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간의 거래가 뭐가 중요하냐고.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 국내 자본이 국내만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전제해서 출제한 거라서 요즘 약간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학생들이 혼란스럽죠. 선생님 지문에 없는 정보를 우리가 어디까지 추론 접근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해설강의 다 올려놨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다고 전자고 물어보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출제 오류 주장 한 두 문제 3번하고 5번 문제까지 좀 깔끔하게 받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정리